그럼 지금부터 예외 처리와 관련된 C++ 문법 기능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이 throw, try, catch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법이 throw문과 try, catch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예외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야 되겠고 그 예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살펴봤던 인출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사전 조건들을 분석해야 되겠고 그 사전 조건이 위배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선 개발 과정에서는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개발 이후에는 계속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withdraw의 경우에는 amount의 사전 조건을 살펴보면 amount가 0보다는 커야 되겠고 balance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잔액을 금액만큼 인출할 금액만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amount가 0하고 같거나 작은 경우 또는 밸런스보다 큰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0보다 작은 것은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밸런스보다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 입력 오류, 요청 오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코딩을 해줘야 되겠고 그 코딩이라는 것은 예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withdraw를 호출하는 곳들, 프로그램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withdraw 함수를 호출하는 메소드 호출하는 곳에 있는 코드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개발 이후에도 배포 이후에도 이 예외를 통해서 그 예외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이런 입력 요청이 있었다. 잔액보다 큰 금액에 대한 인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포 버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되겠고 그 나눴을 때 발생하는 예외도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std invalid argument 인자가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insufficient fund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알리는 목적은 오류의 발견일 수 있고 그 오류를 극복하라고 하는 어떤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거는 오류 발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오류 극복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할 때 사용하는 문이 throw입니다. 그리고 throw는 예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던져줘야 됩니다. 이때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던져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throw문의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invalid argument throw 할 때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져줘야 되는데 invalid argument는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이고요. 요 예외는 사용자 정의 예외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자도 새로운 예외 객체, 예외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우문은 예외가 발생하는 걸 예측한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객체를 전달해서 이제 그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서 개발자로 하여금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외 사실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코드에서 조치를 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스로우는 이와 같이 예외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예외 객체를 다르게 그러니까 스로우는 원래 예외 객체를 던져야 되지만 던지는 객체의 타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의 객체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데 y가 0이면은 divide by 0라고 하는 예외를 만들어서 예외 객체를 던져야 되는데 예외 객체를 던지지 않고 문자열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예외를 던졌을 때 이 부분이 여기서 음수 또는 연금의 입금 시도, 잔액 부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자열을 포함해서 예외를 발생해서 던졌는데 이것이 무슨 용도냐 하면 요 문자열이 내가 이 invalid argument를 withdraw 호출한 곳에서 잡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죽게 되겠고 요 문자열이 콘솔 창에 오류 메시지로 뜨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줄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요 메시지를 보고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 정보를 개발자가 보고 어떤 예외가 발생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서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들을 담은 문자열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문자열을 보내나 예를 보내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객체를 던지는 것보다는 예외 객체, 정의되어 있는 예외 객체나 사용자 정의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발생된 함수는 중단되고 수로문에 의해서 생성된 그 예외 객체가 상위 함수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F 함수가 실행이 되고 F에서 G, G에서 H, 그래서 현재 H가 실행 중이에요. 실행 중에서 수로 예외가 발생을 했다고 합시다. H 중간에. 그러면 H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이 종료하는 과정에서 스택은 정리를 합니다. 스택이 정리되고 G 함수로 예외 객체가 전달이 돼요. 그럼 G는 그 전달된 예외 객체를 try catch로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으면 다시 G도 종료를 하고 그 예외 객체가 F에 전달이 됩니다. F도 잡지 않으면 메인으로 전달되고 메인도 잡지 않으면 이제 OS로 전달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은 종료를 합니다.
따라서 예외는 함수 흐름 가정 안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H에서 발생된 예외는 G, F, 메인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H에서 발생 가능한 예외가 A, B, C이면 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요. G에서 A는 잡고 나머지는 BC에서 F에서 BC를 처리하게끔 코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try catch에서 A인 부분은 처리를 하고 A가 아닌 부분은 다시 throw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throw 문이 실행되면 함수가 종료되는데 함수의 스택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스택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펑션에는 매개 변수로 A 객체가 있고 지역 변수로도 B 객체가 있습니다. 이 둘 다는 스택에 생성된 객체이기 때문에 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스택이 정리가 돼야 되겠고 스택이 정리가 되면 이 두 개의 객체의 소변자는 모두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것이면 throw 전에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썼던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처럼 자동 할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종료되면 리스트를 반납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예외를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예외를 발생해야 되면 그 전에 필요한 반납들을 자원 처리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try catch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ry catch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try절과 여러 개의 catch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y절에 있는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되며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가 여기 catch절에 지정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매칭하는 순서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첫 번째 캐치절과 비교를 해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캐치절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치절을 정의하는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캐치절 중에 맨 마지막에는 캐치 점점점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점은 뭔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제가 생략할 때 점점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실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캐치절은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하면은 요 두 가지 예외가 아닌 나머지 예외들은 여기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transfer 메소드는 계좌이체 메소드인데요. 입금을 from 계좌에서 요만큼을 인출한 다음에 그만큼의 금액을 to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withdraw에서 예외가 withdraw 메소드는 요 앞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트라이절은 중단이 되겠고 여기로 넘어오겠습니다. efficient fund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 만약에 invalid argument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실제 invalid argument의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거나 아예 try catch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try catch를 안 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되겠고,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개발자들은 예외가 발생됐다는 걸 알게 되겠고,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은 굳이 캐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캐치를 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액 부족 같은 경우도 잡아서 그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응용에서는 캐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건데, 문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예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들은 모두 std exception의 후손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watch라고 하는 가상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가상함수와 요 상속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노트 11장에서 좀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외에 대해서 what이라는 메소드를 부를 수 있고, 이 what이라는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요 전달된 예외를 발생됐을 때 전달된 요 문자열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문자열을 요 경우에는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법을 볼 때 하나 또 설명드릴 요소가, 여기서는 예외 객체를 생성할 때 그냥 자동 스택에 생성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캐치를 잡을 때는 함수 매개 변수처럼 참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로 받는 것을 요 캐치절 내에서 수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const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자동으로, 동적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받는 것은 참조로 받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캐치절은 한 종류의 예외만 인자로 가질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캐치 점점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여기서 잡아버리니까 얘네들은 도달 불가능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치절은 그 정의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그 예외 객체들이 구성된 그 상속 계층 구조가 이 순서를 우리가 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일 타입의 인자를 가진 캐치절을 여러 개 정의할 수 없고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예를 아직은 상속 설명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std exception이라는 걸 잡고 있고, 그 다음에 invalid argument라는 것을 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xception은 std invalid argument의
부모예요. 부모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입니다. 펫이 있고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펫, dog을 해놨으면 여기서 강아지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강아지는 펫, 애완동물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여기서는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기에 dog, pet을 해놓으면 강아지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을 것이고 강아지가 아닌 다른 애완동물이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으면 상위에 있는 것을 나중에 캐치절을 나중에 캐치절을 작성을 해야 되겠고 캐치절 내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다시 상위로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예외를 발생하는 것은 종종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코드를 넣어서 그 코드에서 또다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캐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value로 전달하고 참조로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상속과 관계되어 있고 슬라이싱, 객체 잘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음 11장에 가서 어떤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외와 관련해서는 value로 전달하고 참조로 받는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상위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데 동일 예외를 다시 상위로 전달할 때는 그냥 throw라는 문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throw 아무것도 없으면 캐치 내에 throw하고 여기에 예외 객체 없으면 이 발생된 예외를 다시 상위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C++ 표준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 클래스들입니다. 그리고 요 5개는 런타임 에러의 하위 클래스가 되겠고 요 5개는 로직 에러의 하위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부모 클래스가 돼요. 상위 클래스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들 예외들은 어떤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라이브러리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있는 예외 중에 하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외들은 우리가 또는 요 예외들 이런 것들은 한 6가지 정도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예외를 만났을 때 이런 예외를 발생시켜서 예외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insufficient fund처럼 사용자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정의해서 그 예외 객체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예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어떤 예외가 발생됐을 때 활용할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이런 invalid argument라든지 로직 에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면 런타임 에러에도 레인지 에러가 있고 로직 에러에도 뭐 렌스 에러, 아우터 레인지 에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분류들도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예외를 발견했을 때 그 예외를 발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표준에 있는 예외를 이용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insufficient fund처럼 예외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예외는 std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로직 에러가 있고 로직 에러 밑에 또 5개, 런타임 밑에 또 5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외는 그럼 어떻게 정의하냐? 보통 런타임 에러나
그 성격에 따라서는 로직 에러를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문자열을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문자열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그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예외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sufficient fund의 잔액 부족이 발생된 그 계좌 객체를 유지할 수도 있고 잔액 부족 금액을 유지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유지해 가지고 예외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 처리하는 곳에서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다시 인출을 시도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 클래스를 꼭 새롭게 정의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예외 중 적합한 이름의 예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invalid argument를 통해서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하면 이런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이름이 없으면 가독성 측면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좋고요. 또 추가 기능이 필요하면은 새 예외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적합한 이름이 없어서 새롭게 사용하면 가독성 측면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이 필요하면은 그것은 구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새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새로 정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용자 정의 예외는 발생 위치가 고정됩니다. 즉, insufficient fund는 withdraw 메소드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invalid argument는 withdraw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deposit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제가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했는데 거기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용자 정의 클래스 예외와 우리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를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함수를 정의하든 메소드를 정의하든 간에 이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no except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소멸자도 생성자도 다 no except로 수식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no except를 붙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no except를 붙이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 함수에 대한 최적화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요. 즉, 이 no except가 아니면 이 함수는 예외가 발생 가능하다고 컴파일러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도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어떤 준비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겠고, 그 준비 때문에 성능에 실행될 때 그 준비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좀 더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함수이면은 no except를 붙여줌으로써 그런 요소들을 코드에 안 넣게끔, 컴파일러에게 그 코드를 넣지 않게끔 해주면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no except인지 아닌지
실제 예외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예외를 발생하는데 제가 노 익셉트로 붙였어요. 그러면은 준비를 안 해놨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 예외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즉, 컴파일러는 이 키워드를 사용자가 제대로 붙였는지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스스로 최적화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no except를 붙이는 이유는 컴파일러가 스스로 최적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의 도움을 얻어서 최적화를 하겠다는 건데,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죠. 개발자가 실수했을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이 죽게 되겠지만, 이제 많은 우리가 연습을 하면은 올바르게 이제 붙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no except를 붙일 수가 있냐? 자신이 호출하는 함수가 no except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몸체 안에서 문장들이 있어요. 이 문장들에선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fu, 바 같은 함수를 부르는데 이 부르는 함수들도 다 no except예요. 그러면 이 함수도 no excep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게 수식한 것이 됩니다. 문장들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없고 이런 부르는 함수들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no except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u는 예외를 발생하고 있고 바는 no except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fu를 부르는데 no except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지만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이거를 검사해 줄 수는 없어요. 바즈는 fu를 부르고 있는데 try catch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no except로 붙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am은 바를 부르고 있고 바는 no except니까 no except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new를 하고 있어요. 동적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 new는 사이즈 값에 따라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달로기. 따라서 no except를 여기다 붙이는 것은 문법 오류지 아니지만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new의 경우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식하게 되면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뭐 마이너스 1이든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null ptr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o except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성자, 소멸자와 관련된 예외 처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에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본 생성자는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일이 없으며 충분히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를 받는 생성자들은 인자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정수 하나를 받는 뱅크 어카운트 계좌의 생성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디포짓 어마운트를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디포짓 메소드 자체는 이 어마운트가 유효한 범위가 아니면 예외를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int amount 값이 유효한 범위가 아니면은 뱅크 어카운트 생성자 자체도 예외를 발생하게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오류를 발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발생하면 해당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배포 버전에서는 관련 예외를 제거하더라도 검사하는 코드를 생성자에 포함하여 amount가 유효한 범위가 아니면 잔액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성자는 반환값에 의한 예외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 객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A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A 객체를 이런 식으로 30으로 생성했다고 합시다. A 객체에서 이 조건이 충족이 돼서 예외를 발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면 이 객체 자체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객체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객체의 소멸자도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 객체의 A가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는 요 B와 같은 객체들은 생성됩니다. 또 이런 동적 할당된 것도 할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B 객체들은 A 객체 이 예외가 발생하기 전에 이 A의 생성자에 대한 스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의 소멸자도 호출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외를 발생될 때 생성자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고려해 줘야 되는 것들은 A에서 소멸자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된 것을 예외를 발생하기 전에 반납하는 등의 일을 이제 생성자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어서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서트는 C에서부터 있었던 기능인데요.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 예외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어서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계속 살펴보는 예제인데 인출에서 어마운트가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래밍 오류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찾기 위한 예외 요소이고요. 이 요소는 이렇게 어서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 들어있는 표현식이 참이 아니면, 즉 거짓이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어서트 예외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어떤 문자열의 출력 같은 거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고요. 이 어서트의 이점은 뭐냐면은 이 어서트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이기 때문에 요 전처리 문장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게 되면 모든 어서트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개발 과정에 지우려면 일일이 지워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얘가 추가되면 이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찾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 예외를 발생하신 대신에 어서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static assert라는 것이 이제 C++11에 추가됐는데 얘는 매크로가 아니고요. 상수식만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static assert는 그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 관련된 몇 가지 팁들을 살펴보면서 이 챕터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부분과 실제 알고리즘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 F 함수를 보면 try catch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캐치 부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실행하는 이 부분에 대한 코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자체를 함수로 모듈화해서 별도로 떼어내고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처리와 관련된 것까지 검토를 하고 싶으면은 요 F 함수를 보고 예외 처리와 상관이 없는 부분을 요 코드를 읽고 싶으면 G 함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 부분과 실제 알고리즘을 분리해서 코딩할 수 있게도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해당 함수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string에 sub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부문자의 시작 위치가 현재 문자의 범위를 벗어나면 out of range 예외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용하는 함수들이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를 잘 보고 내가 그 함수를 썼는데 그런 예외가 발생하면은 왜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지 알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그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캐치절에서는 점점점을 써서 모든 예외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치절에 있는 몸체를 빈 몸체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어떤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무시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외는 무시하는 바에는 프로그램 특히 개발 과정에서는 굳이 트라이 캐치를 하지 말고 예외가 발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끔 만들어서 프로그램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로 트라이 캐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별도 트라이 캐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체를 이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됐을 때 함께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단위로 트라이 캐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독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예외 처리 기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우리가 쭉 검사해 나가는데 이 add과 같은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 색인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예외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렇게 반복하고 조건을 원래는 i의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리스트 사이즈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저절로 예외가 발생하면은 일로 캐치절로 이동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외를 원래 예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찾은 값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원래 예외 처리를 하는 예외 처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처리 기법을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래밍 구조를 이 예외 처리, 스로우 캐치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로 그 예외 처리와 관련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